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막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 거대한 대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이 최고 경영자가 수백억 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라면 당장 이사회가 소집되고 뭐 경영자는 해고되고 회사는 즉각 위기관리 체제로 딱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 회사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겁니다. 경영자를 해고할 권한을 가진 중앙기구는 완전히 마비됐고요. 마비가 됐다고요? 네. 오히려 그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가 막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고 스스로 다시 그 임원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막장 드라마네요. 심지어 매년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신입 관리자들이 막 수천 명씩 쏟아져 들어오고 각자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면서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사가 뭐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 구조적인 뇌사 상태에 빠진 거니까요. 맞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넘치고 시스템의 이면을 파헤치기 좋아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저 가상의 막장 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 개신교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묘사한 것입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비유였어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이 거대하고 복잡한 종교 조직이 왜 위에서부터의 개혁을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지 진단하고 아주 파격적인 상향식, 그러니까 바텀업 형태의 개혁 방안을 주장하는 한 문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명확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네, 오늘 다룰 이 자료가 현재 교회의 지도부와 그 피라미드식 권력 구조에 대해서 참 매우 직설적이고 뭐랄까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엄청 매섭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이 문헌이 담고 있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막 옹호하거나 반대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연합니다. 저희의 미션은 언제나 그렇듯 이 흥미로운 텍스트의 저자가 대개 어떤 논리적 근거로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조직 구조의 관점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객관적으로 짚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도발적인 논리의 뼈대만 싹 해부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자료의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해요. 현재 한국 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즉 위로부터의 개혁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요. 네, 불가능이라고 못을 박죠. 그저 뭐 좀 어렵다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해버리거든요. 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진단이 나오는 건가요? 저자가 진단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권력의 파편화, 그리고 통제력의 부재에 있습니다. 통제력 부재요. 네, 현재 한국 교회에는 수백 개의 독립된 교단이 막 난립해 있거든요. 문제는 이 수많은 교단들 산하에 있는 신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매년 엄청난 수의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숫자가 엄청나군요. 그렇죠. 저자는 이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공급이 완전 과잉 상태인데 그 품질을 통제할 중앙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만요. 수백 개의 교단이라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사실 보통 카톨릭 같은 경우는 바티칸이라는 명확한 중앙 통제 기구가 있고 네네, 피라미드가 확실하죠. 거기서 모든 규율이나 인사를 쫙 관리하잖아요. 근데 왜 유독 한국 개신교회에는 이렇게까지 잘게 쪼개져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신학적인 차이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교단 내부의 어떤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온 결과입니다. 계속 갈라져 온 거군요. 사실 개신교 자체의 태생이 원래 중앙 집중적인 권위에 좀 반발하면서 시작된 거긴 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비판하는 지점은 이 분열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서 최소한의 자정작용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비유했던 그 막장 기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네요. 통제할 본사가 없으니까 각자 그냥 프랜차이즈 간판만 딱 달고 그렇죠. 자기들 맘대로 영업을 하는 거네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사회적으로 무례를 일으킨 목사라면 당연히 교단 차원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각 교단마다 징계위원회나 재판국 같은 기구가 있기는 해요. 있긴 있군요. 네, 하지만 저자의 자료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이 시스템이 철저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막 파편화된 구조 속에서는 설령 한 목사가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징계를 받아서 면직이 된다고 치자고요. 네. 그래도 그냥 다른 교단으로 훌쩍 적으로 옮기거나 아예 자신이 그냥 새로운 교단을 하나 새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와, 자기가 교단을 하나 만든다고요? 네, 사실상 실질적인 퇴출 메커니즘이 전혀 없는 거죠. 야, 정말 기형적인 구조네요. 중앙에 통제력이 없으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유입되고 문제가 터져도 걸러낼 거름망이 아예 찢어져 있는 상태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자의 말대로 이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걸적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 스스로 막 개혁의 칼을 빼들기를 기대하는 건 애초에 논센스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자는 이 문제를 단순히 몇몇 부도덕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아요. 시스템의 문제다. 네, 개인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어도 구조 자체가 무임승차나 권력 남용을 그냥 방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면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방식의 개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아래로, 즉 평신도들을 향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바텀업이죠. 네, 피라미드를 아예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버리자는 건데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저자는 평신도들에게 당장 밖으로 나가서 부패한 지도부를 향해 시위합시다. 이렇게 선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물리적 행동을 먼저 요구하지 않죠. 네, 그런 물리적인 행동 이전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아주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더군요. 네. 저자가 상향식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전제 조건은 바로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인식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장에는 종교 조직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맹목적인 복종의 문화를 싹게 부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가 진짜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누구나 목사도 밥 먹고 잠자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이 당연한 말을 왜 굳이 개혁의 첫 단추로 엄청 강조하는 걸까요?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조직의 문화와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다르다. 네. 종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지도자의 말이 곧 신의 뜻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듣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불경스러운 행동? 믿음이 부족하다. 네.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문화적 압력이 확실히 존재하죠. 저자는 바로 이 심리적인 족쇄를 툭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족쇄를 끊어라.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욕망이 섞인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평신도가 일상적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단순히 생물학적인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에 막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평신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판단을 해라. 네, 그리고 그 판단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성경 원텍스트뿐이어야 한다고 막 강조하죠. 강단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비추어서 진짜 올바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는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이네요. 네, 크리티컬 싱킹. 그걸 종교 생활의 중심으로 아예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저는 엄청난 현실적인 벽을 좀 느꼈습니다. 어떤 벽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은 수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막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파가면서 각종 신학 이론을 공부한 엄청난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엘리트죠, 사실.
반면에 평신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업에 종사하느라 너무 바쁜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없죠. 아무리 비판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애초에 그 정보의 격차와 전문성의 차이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평신도가 주일날 한 번 설교 듣는 것만으로 그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목사를 판단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저자 역시 그 한계를 너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그 거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절대 깰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상형식 개혁을 단순히 그냥 구호로만 끝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짠 겁니다. 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소수 정예의 양육 시스템입니다. 아, 양육 시스템이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1대1, 1대2, 만만하야 1대3 정도로 아주 소규모로 모여서 훈련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못을 딱 박아뒀더군요. 네, 맞아요. 수십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대규모 세미나 방식이 아니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강의는 본질적으로 일방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강사가 앞에서 막 말을 하고 청중은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구조잖아요. 네, 권위가 집중되죠. 맞습니다. 권위가 분산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반면에 1대1이나 1대2의 소그룹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수평적이에요. 아하. 서로 질문을 막 주고받고 일상생활에 이 텍스트를 어떻게 적용할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성경 지식이 단순히 그냥 주입되는 걸 넘어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그룹 양육의 핵심 방법론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수레바퀴의 삶. 막 기도, 말씀, 교제, 전도라는 네 가지 축이 바퀴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을 하던데요. 맞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읽고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아니, 아까 우리는 평신도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추고 구조적인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혁명적인 엔진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기도, 말씀, 교제, 전도 이건 그냥 너무 전형적이고 뻔한 종교 활동의 목록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런 평범한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떻게 부패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만들어지는지 연결이 좀 잘 안 됩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아주 평범한 종교적 루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네 가지 축이 소그룹이라는 수평적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막 화학적 결합을 일으키는지 그 내부 메커니즘을 싹 들여다봐야 합니다. 화학적 결합이요? 네, 단순히 종교 행위를 늘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를 한번 볼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그룹 내에서 치열하게 성경 텍스트를 파고들며 막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지식의 격차를 좁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 스스로 텍스트를 해석할 힘을 기르는 거군요. 그렇죠. 목사의 권위적인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축인 교제입니다. 교제요. 그냥 모임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에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득권이 평신도를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억압하는 거? 아니요. 바로 그들을 파편화된 개인으로 고립시키는 겁니다. 아, 뭉치지 못하게. 네.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들은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연대하는 아주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오, 수직적으로 목사에게만 기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수평적으로 서로에게 기대면서 정서적인 안전망을 쫙 구축하는 거예요. 이 수평적 연대가 단단해질수록 부당한 수직적 권위에 맹종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독립성이 생겨납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종의 독립된 세포를 만드는 거군요. 본사에서 막 내려오는 지침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할 수 있는 작은 자치구 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축인 전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선도는 이렇게 단단해진 세포를 복제하고 확장하는 일종의 스케일업 과정입니다. 스케일업. 네, 내부의 수평적 연대로 에너지를 꽉 비축한 소그룹은 외부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요. 그리고 그 새신자는 대형교회에 막 수동적인 청중으로 가만히 앉혀지는 게 아니라 네네. 다시 철저한 수굴 양육 시스템 안으로 쏙 들어와서 또 다른 비판적 사고를 가진 독립적인 신자로 훈련이 되는 거죠. 아, 이 수레바퀴의 네 가지 축이 맞물려서 막 돌아간다는 게
이런 깊은 뜻이었군요. 이건 단순히 그냥 종교 공부를 빡세게 하자는 게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비판적 지성을 갖춘 소그룹 연대가 계속해서 막 자기 복제를 하면서 조직 내에서 세력을 쫙 불려나가는 굉장히 체계적인 세포 분열의 과정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 훈련받은 평신도 소그룹들이 10명, 50명, 100명으로 그 규모를 점점 키워갈 때 네. 드디어 이 논리의 하이라이트인 구조적 개혁에 진짜 동력이 막 폭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폭발하는 거죠? 이제 이 수백 명의 지적이고 연대감 강한 평신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개별적인 약자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정치적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아, 세력이 됐으니까. 그렇죠. 만약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에 막 어긋나는 부당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앞서 말한 그 횡령한 CEO처럼요? 맞아요. 과거에 파편화된 개인들이었다면 그냥 뒤에서 막 불평만 하거나 조용히 상처받고 흩어지고 끝났을 겁니다. 그쵸, 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양육으로 훈련되고 수평적으로 단단히 조직화된 이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을 대변하는 소그룹 리더들은 당당하게 강단의 권위에 딱 도전하고 문제의 시정과 변화를 집단으로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상상이 갑니다. 평신도 대표들이 딱 찾아가서 목사님, 그 말씀은 원텍스트인 성방의 논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정정하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현재 한국교회 시스템은 이 윗선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막혀있는 구조라고요. 네, 꽉 막혀 있죠. 만약 목사가 막 당신들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러면서 그 요구를 싹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그 평신도 리더들을 징계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바텀업 개혁도 거기서 딱 벽에 부딪히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잔료의 가장 도발적이고도 파괴적인 결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 뭡니까? 만약 정당한 요구가 끝내 목살되고 교회가 갱신될 여지가 진짜 없다고 딱 판단이 되면 이 똑똑해진 평신도 그룹은 그곳에서 막 소모적인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최종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바로 단체로 그 교회를 짐 싸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단체로 교회를 떠난다고요? 네, 떠납니다. 아니,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뭐 물건을 사다가 품질이 안 좋으면 그냥 다른 브랜드로 쓱 갈아타는 건 엄청 쉽죠. 그렇죠. 하지만 종교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 교회 건물 안에는 막 자신들의 인생 절반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고 네네. 자료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커뮤니티가 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적 관계망이 거기에 전부 얽혀 있잖아요. 인프라가 엄청나죠? 그걸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단체로 떠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매몰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 매몰 비용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교회를 떠나는 건 진짜 엄청난 심리적 타격과 사회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웬만해선 떠나지 못하고 그냥 그 부당한 시스템 안에 남아서 타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자가 왜 그토록 소그룹 양육, 즉 수레바퀴의 삶을 아까 강조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 소그룹. 네, 이들은 파편화된 개인이 절대 아닙니다. 수년 동안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아주 깊이 공유하고 성경 텍스트를 함께 해석하면서 세계관을 딱 맞춰온 아주 견고한 공동체거든요. 아하. 이들의 진짜 소속감은 거대한 어떤 교회 건물이나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이 작고 단단한 소그룹 자체에 있는 겁니다. 아, 소속감의 본질이 바뀌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아요. 자신의 진짜 커뮤니티, 그 소그룹을 그대로 싹 유지한 채 물리적인 장소만 쓱 이동하는 집단 대이동을 감행하는 겁니다. 소그룹 구조가 이탈의 진입장벽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거죠. 와, 이거 듣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딱 열리네요. 엄청나죠? 훈련된 소그룹이 커뮤니티를 총체로 싹 들고 성경적이고 올바른 철학을 가진 다른 목사의 교회로 그냥 이동해버린다. 청취자 여러분, 이건 진짜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발로 하는 투표잖아요. 네, voting with your feet 그거죠. 네, 중앙통제소가 망가진 시장에 소비자들이 직접 불매운동 같은 시장 경제 논리를 딱 도입해버린 거네요. 정말 정확한 통찰입니다. 저자는 수십, 수백 개의 교단으로 막 쪼개져 있어서 중앙의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그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야, 약점을 무기로 쓰네요. 네,
무한 경쟁 체제에 놓인 이 종교 시장에서 평신도들이 아주 강력한 소비자 집단으로 각성하게 되면 일종의 자연 선택이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자연 선택이요? 부패하거나 자격이 없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헌금과 성도라는 그 조직의 핵심 자원이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도태되고 굶어 죽게 됩니다. 무섭네요. 반대로 투명하고 올바르게 교회를 운영하는 참된 목사에게는 이 거대한 소그룹 연대가 막 이동해 오면서 엄청난 힘과 자원을 싹 실어주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 썩은 살을 도려내는 중앙수술실이 없다면 백혈구들이 스스로 막 건강한 세포를 찾아서 이동해 버리면서 그 썩은 부위를 자연 괴사시켜 버리는 셈이네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비록 이 과정이 막 중앙집권적인 혁명처럼 하룻밤 사이에 막 깔끔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네, 엄청 시끄럽겠죠. 누군가 떠나고 막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확고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완전히 분열되어서 막 통제 불능에 빠진 한국교회의 이 현실적 토양에서는 네. 이 집단지성과 이동성에 기반한 바텀업 자정작용만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밑바닥의 거대한 판도 변화가 딱 일어나야만 비로소 위에서부터의 구조적 개혁도 막 눈치를 보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내려가 본 이 깊은 지하실의 탐험을 한번 싹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처음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내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거대한 기업의 비유로 출발을 했습니다. 막 수백 개의 교단, 자격 없는 지도자들의 양산, 그리고 징계 시스템의 부재.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자료의 아주 냉혹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냉정했죠. 그래서 저자는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막 직접 타격하는 대신에 그 피라미드를 밑에서 지탱하고 있는 블럭들 스스로가 비판적 사고를 쫙 갖추고 구조에서 아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제시했어요. 맞습니다. 목사를 맹신하지 않고 성경을 유일한 텍스트로 삼는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그 소그룹 양육 엔진을 통해서 지적 수준과 연대감을 동시에 확 키우는 메커니즘. 네, 그 엔진이 핵심이죠.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 발로 하는 투표, 그리고 자연 선택이라는 어떤 시장의 거대한 힘으로 기득권 구조를 싹 재편한다는 아주 치밀하고도 파격적인 청사진이었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종교 조직에 대한 자료를 굳이 깊이 파헤쳐본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종교 분야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디에나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기로 막 권력을 독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기득권 구조는 여러분이 일하는 기업, 속해 있는 정당, 혹은 어떤 거대한 사회 조직에서도 참 쉽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이런 굳건한 거대 시스템을 감시하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지만 지적으로 무장하고 끈끈하게 뭉친 풀뿌리 연대가 어떻게 그 시스템의 기반 자체를 막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결국 권력이란 기반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줄 때만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네, 아주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흥미로운 탐험을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툭 던지고 싶습니다. 뭡니까? 만약 진짜 저자의 주장대로 똑똑해진 대중들의 철저한 검증과 집단적인 대이동을 통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자연 선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미래가 온다면 말이죠. 네. 과연 그 미래에도 지금처럼 막 무조건적인 소속감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거대한 대형 조직이나 권력을 독점하는 중앙 집권적 통제기구라는 그 껍데기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엄청난 질문인데요? 아니면 낡고 거대한 껍데기들은 전부 말라 죽어버리고 작지만 지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언제든 합치고 다시 흩어질 수 있는 독립된 세포들의 생태계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될까요? 여러분이 속한 세계의 시스템은 과연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질문을 여러분의 통찰에 맡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